촉한의 2대 황제 유선은 비서령 극정에게 항복의 문서를 쓰게 하고 초주와 시중 장소, 부마도의 등량을 등에게 보내 항복 문서와 옥새와 그리고 끈을 바치게 하였다. 이에 결상전을 주장하던 아들 유심은 자신의 자식들을 먼저 죽이고 할아버지의 묘, 바로 선황제 유비의 종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그 이후 유선의 항복 서신을 받았던 등에는 매우 기뻐하였다. 유선은 당시의 항복 절차를 따라 술에 관을 싣고 입에 구슬을 물고 몸을 묶어 등에게 나아갔다. 등에는 유선의 결박을 풀고 구슬을 거두고 관을 불태우며 그 항복을 받아들였다. 소열제 유비가 한나라의 부흥을 위해 세웠던 나라 촉한, 불과 2대 만에 나라로 따지면 42년 만에 결국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한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촉한 땅에 고조 유방과 같이 나라를 세웠던 유비, 그리고 그 후대 위초고 삼국시대의 결말 중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은 바로 촉나라의 멸망입니다. 지도상 험한 산중 내에 들어가 있는 촉의 땅,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나오기도 힘든 길이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촉나라의 아주 유명한 행정가 제갈공명은 이 사실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죠. 유비를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유비가 한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저 촉의 땅 산맥 안으로 들어가 저 안에서 국력을 키우고 한 번에 나와서 통일을 해야 된다. 바로 천하 삼분지계라는 말이었죠. 실제로 천하는 3분된 게 맞았습니다. 위, 촉, 오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영웅들은 사망했고 제갈량의 말년, 직접 출사표를 쓰며 스스로 진격을 했지만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과연 그 뒤 촉나라는 어떻게 멸망을 했을까요? 이를 미스터리 극장 촉나라의 멸망 미스터리 편입니다. 삼국지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위초고 혹은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제갈량, 송관 등등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삼국지의 그 결말, 그 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이죠. 대부분 이름이 알려졌던 유명 제1세대 영웅들이 죽고 나자 그 뒤에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막판에 주인공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며 소설 자체가 내용을 좀 대충 끝내는 느낌이었죠. 그런데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비가 힘들게 세웠던 바로 그 땅에 촉나라의 멸망이 정말 미스터리하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죠? 맨날 게임에는 왜 다 잘생긴 애들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촉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촉나라에서 제갈량이 죽고 나자 그 뒤에 나왔던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사람의 장수는 바로 강유라는 장사입니다. 강유는 연희뿐만 아니라 실제 정사에서도 나오긴 시작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갈공명의 후계자로서 강유를 내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제갈량은 강유를 채택했던 이유, 후계자라기보다는 하나의 좀 선발대처럼 뒤에 좀 전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지휘관으로서 키웠던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강유 자체의 출신에 대한 문제기도 해요. 위쪽 지방에 있는 좀 관리 안 되는 애들을 좀 권력을 갖고 있던 친구다 보니까 좀 위쪽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말 안 듣는 애들이 관리가 될 것 같다라는 것도 있었고, 조금 제갈량과 다르게 호기적이기도 하고 나이도 굉장히 어렸고 처음에 등용될 때가 20대 중반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좀 전쟁도 좀 파이팅하게 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제갈량이 이 강유라는 사람을 제갈량이 위나라를 쳤을 때도 몇 번씩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 좀 경험을 쌓게 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강유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리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촉나라가 개망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유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역으로 그나마 강유 때문에 오래 버텼다라는 후대의 평가도 있어요. 굉장히 얘기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갈량이 죽고 나서 그 강유가 북벌을 엄청나게 시도해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했던 그 꿈이죠. 그 꿈을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무려 9번의 북벌 시도라고 전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박살이 난다라는 거였죠.
자, 일단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강유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강유가 제갈량이 죽고 나서부터 이제 뭔가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약간 사단장, 군단장급의 지위까지 올라가면서 군사들을 지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강유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한나라 황제, 승상이었던 제갈량이 죽었어요. 자기한테 이제 군권이 생겼거든요. 강유의 입장에서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뭔가 권력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나라를 전복시킨다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자기의 위상과 능력을 되게 보여주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대업이라고 하잖아요. 천하통일의 대업을 어떻게든 꿈꾸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꿈을 막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강유는 갖고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걸 내부에서 야, 돈도 없는데 뭔 전쟁이야 뭐 이런 거 있죠. 막 바짝바짝 긁어가지고 막 비트코인처럼 가서 올인 받고 이러니까, 야, 계속 지는데 왜 하냐, 그만 좀 해라, 버텨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행정가들도 있어요. 뭐 장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뒤에 뭐 비의라는 사람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이들은 트러블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나중에 그 비의라는 사람은 강유가 하는 짓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좀 그만 좀 해라, 총나라가 쇠퇴하고 있다, 망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당시 위나라에는 여러 가지 인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위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서 그런데, 실제 위나라에는요, 좀 총나라랑 다른 것 같아요. 초공 유비관우 장비 조자룡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뒤에 좀 대단한 세들이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위나라는 예를 들면 조진 장군 죽으면 사마의, 장압장군 뭐 이런 사람이 나와요. 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둘이 또 죽으니까 뭐 곽회, 손례 이런 사람들도 등장해요. 이 사람들 죽으니까 뭐 종회, 아니 뭐 등해 장군, 아까 등해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무언가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에 비해 이제 총나라는 그게 좀 부족한 상태였는데,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위초고가 싸우고 있을 때, 특히 이제 오나라는 가만히 있었고요. 뭐 정확히는 조금 간보고 있던 거고, 총나라랑 위나라랑 싸우고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 당시에 제갈량을 제대로 막고 있었던 사람이 곽회라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잘 막았어요. 실제로 곽회라는 사람이 좀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제갈량에 비해서 실제로는 너무 주변국도 관리를 잘해왔고 너무 진두지휘를 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갈량의 국보를 오랫동안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기고 싶었다 하더라도 제갈량이 쉽게 뚫을 수 없었던 하나의 벽 같은 존재였다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무언가 좀 문제들이 이제 좀 문제들이 좀 더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들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총나라에 대한 멸망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253년이었어요. 253년. 아까 그 비의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비의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정확히 말하면 암살당해요. 그 암살의 원래 대상은 황제였던 유선을 죽이려고 했는데 비의가 이제 대신 죽은 거죠. 비의가 죽고 나니까 나라가 이제 개판이 되기 시작해요. 내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총나라 자체도. 그리고 강유는 계속 북벌을 실패하고 자본력만 날리고 있던 상황이에요. 결국 국력도 계속 떨어지고 내부는 점점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그 유선 옆에 있는 환관이었던 황호가 좀 뭔가 이상한 짓을 자꾸 해요. 이간질 비슷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군권도, 정치도, 정사도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내부의 시스템이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때 강유가 또 어마어마한 짓을 해요. 어차피 비위 죽었으니까. 뭐 했냐면 254년입니다. 1년 뒤에 또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한 번 더. 근데 이때 위군이 박살이 나요. 전쟁을 딱 했는데 거기 이제 감숙성인데 거기를 점령을 한 거예요. 자, 물론 여태까지 강유가 다 실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은 점령을 했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도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총나라가 좀 그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산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예요. 나가는 길이, 들어오는 길이든 나가는 길은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냥 정상적 공식 루트예요.
그냥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이런 것처럼 들어가고 나가는 길 자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완전히.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만 존버를 타고 있다가 넘어갔죠.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뭐냐면 거기서부터 지위를 뭔가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포위잖아. 다 위나라니까 쳐들어와도 답이 없고 보급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야 식량 좀 줘 하면 그 험한 산을 막 졸라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오니까 이게 보급도 안 되고 군사도 없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도 다시 돌아와요. 이건 제갈량하고 똑같아요. 이겨도 안 되니까 다시 들어오고 이겨도 안 되니까 다시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북벌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멘탈이 갈리죠. 사실 강유 입장에서도 보급만 제대로 되고 조금 더 뭔가 좀 병사도 많았으면 다 조질 수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그게 되게 열받으니까 억울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어쨌든 또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강유가 또다시 어마어마한 짓을 하게 되죠. 바로 255년에 또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제압을 하게 돼요. 그때 기록을 보면은 옹주 지역을 완전히 먹었는데 거기를 다스렸던 자사를 죽였대요. 근데 자사를 죽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원래 자사가 안 될 것 같으면 관리하고 있으니까 쳐들어왔는데 이거 안 되겠네. 빤스런 하면 되거든. 빤스런까지 못했다는 얘기는 포위 제대로 하고 잡아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전쟁 제대로 한 거야. 근데 이때도 또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가서 조져놨는데 여길 지금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255년도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치고 빠지기만 계속하면서 국력이 쇠퇴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입니다. 아주 대박 사건이 하나 터져요. 제갈량을 그렇게 오랫동안 막았던, 그리고 사마이도 있었지만 255년에 사건이 터져요. 바로 곽해가 죽어요. 곽해 아까 말씀드렸죠. 북벌을 계속 막고 있던, 그쪽 지방을 막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람. 그 곽해라는 사람이 딱 죽으니까 강유가 눈깔이 돌아요. 지금 이때다. 이때 아니면 절대 답이 없다. 내부는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입장을 해봐. 여러분이 이제 행정가야. 뭐 예를 들면 이제 집안에서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그 자금 관리하고 있어. 걔 가계부 쓰고 있는데 이 새끼 또 와가지고 또 친대. 야 이 새끼야 돈 없다고. 네가 가서 쳐봤자 이 새끼야 또 돌아올 건데 뭐하러 치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유는 눈이 돈 거예요. 곽해 죽었으면 지금 쳐야 된다. 무조건 가서 지금 멸망하지 않으면 이제 기회가 없다. 근데 내부에서는 닥쳐. 그냥 무조건 존버 타고 우리가 지금 다시 국력을 올려야 돼. 라는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근데요. 여기에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위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새끼들 못 나와. 강유 새끼가 계속 나왔다가 들어갔지. 쟤네 지금 돈 없어. 못 나온다고. 병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새끼들 못 나올걸? 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나라도 방심하고 있던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10년 이상은 존버 탈 거다. 무조건. 사실 기회였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위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한 명이 죽으면 누군가가 나타나요. 바로 이 남자입니다. 그의 이름 위나라의 등해입니다. 이름만 들어보시면 등해가 무슨 뜻일까? 물론 제가 한자어를 제대로 풀이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내 느낌상 등산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등해입니다. 등해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등해가 어떤 사람이냐면 위나라의 어마어마한 책사이자 행정가, 그리고 이제 사령관이었던 사마의의 제자예요. 사마의가 엄청나게 키워준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해서. 감각도 좋아서. 엄청 키워줬거든요. 그래서 곽해가 죽고 등해가 이제 관리를 하는 등해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다들 다들 총나라의 강유가 안 쳐들어올 거야. 못 나온다고 돈이 없으니까라고 생각했을 때 곽해가 죽자마자 등해는 그런 말을 해요. 쳐들어온다. 무조건 쳐들어온다. 대비해야 된다. 이게 등해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등해의 생각은 적중한 거예요. 아무도 관리 안 할 때 등해 혼자서 총나라가 쳐들어올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256년 강유가 진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 등해가 없었으면 위나라는 진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저때 당시에 등해가 저걸 존버를 타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새끼 저렇게 쳐들어올 거야. 그리고 등해는 강유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았어요. 저 새끼가 어떻게 치고 나올지. 이거를 머릿속으로 이미 생각이 끝났던 상태였죠. 자, 이때 당시에
강유의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돈이 없죠. 강유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 내놔. 다 내놔. 그리고 처음이야. 강유는 여태까지 모든 전쟁을 위쪽, 서쪽 지방으로만 쳐들어갔어요. 동쪽으로는 안 갔거든요. 서쪽 지방으로만 쳐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양쪽을 다 가자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영끌을 하자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수도를 지키고 있는 군사들까지 다 쓰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 이거 만약 박살나면은 이때는 이제 착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야. 만약에 이런 일 더 잘못되면은. 바로 이제 그때 이제 이 하나의 전쟁 같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됐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때 문제가 좀 생깁니다. 강유가 양동작전을 하기 위해 딱 치고 나갔는데 등에가 존버 타고 있던 거예요. 오케이 콜 환영한다 들어와라. 이제 강유도 당황해야죠. 이 새끼 왜 여기 있지? 라고 싶었는데 강유도 이제 똑똑은 하니까 이 새끼를 좀 유인해서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서서 유인을 해요.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서 조질려고. 근데 등에가 진짜 똑똑했던 건 안 들어가요. 안 가. 너 식량 없잖아. 이 느낌이야.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죠? 저 새끼가 지금 저러고 있는 건 우리가 식량 없으니까 빨리 전쟁하고 우리 치고 쳐들어가려고 한 거니까. 안 들어가요. 쭉 동쪽으로 빠지니까 중간 거점 한 산에 진을 치고 그냥 버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강유가 이제 멘탈이 좀 나가죠. 저 새끼 왜 저러지? 안 되겠네 하고 서쪽으로 군을 틀어요. 꼬리를 달고 달려더라고. 왜냐면 서쪽 방향으로 튀다 보면 바로 한중에서 이제 본토에서 나오는 군대가 합류할 거니까 그 군대랑 합류를 같이 해서 등해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원래 강유의 전략이었어. 근데 등해가 그걸 간파해요. 그러니까 딱 돌아가니까 산에서 바로 내려와요. 넌 뒤졌다 개새끼 하고 쫓아간 거예요. 근데 쫓아가는데 가서 섬멸을 시킨 게 아니라 진짜 잔인하게 죽여요. 봐봐요. 강유는 지금 힘들죠. 등에는 뿅하고 산에서 존버 타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잖아. 힘이 남아 돌죠. 근데 강유는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잖아. 군대가. 가고 있을 때 꼬리를 쳐요. 도망쳐. 힘들죠? 꼬리를 쳐요. 그럼 식량도 없고 다 없는 거야.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결국 이러다가 강유가 망합니다. 결국 이러다가 강유가 대패를 하게 돼요. 군대가 다 지친 거예요. 결국 지쳐가지고 했는데 이게 정사 기록에 보면은 무려 1만 명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1만 명이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총나라가 멸망을 할 때 군대가 한 4에서 5만 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때 1만 명은 진짜 큰 거예요. 1만 명이 전멸을 했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지휘관 있죠. 지휘관 10명이 죽어요. 장수죠. 장수가 10명이 죽은 건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장군들, 실제로 사령관들은 전쟁터에 안 나가. 뒤에서 진두지휘를 하잖아. 어떤 뜻인지 아시죠? 장군이 1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요. 말포섭해서 그냥 박살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원래 대부분 튀잖아. 근데 이게 10명이나 죽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밀집시켜서 그대로 포위해서 아예 섬멸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섬멸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냥 개박살이 난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 이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돼요, 강유가.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강유 입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셨죠? 야, 거기 죽었다. 끝났다. 여기 이제 작살난다. 자, 처음으로 양동작전 한번 써보자. 야, 군 다 끌고 와. 야, 영끌 한번 해봐. 그 양쪽으로 쳐들어갔다 박살난 거예요. 그것도 등해라는 애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또 갈군 거야. 와봐. 기다리고 있다가 가네? 아니 쫓아가자. 막 이런 식으로 조져놓으니까 여기서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럼 이제 강유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총나라에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자기가 그러고서 나갔는데 이제 걔 박살에서 돌아왔으니까 내부에서 그 누구도 강유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강유는 거의 반은퇴 상태로 하야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이 뒤에 이제 총나라가 이제 좀 존버 타면서 자기들도 이제 국력을 키워야 되니까. 근데 이때 여러 가지 또 중간에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정확히 6년 뒤였어요. 262년에 강유가 또다시 복귀를 해요. 뭐 안에서 정치적인 싸움이 뭐가 있었겠지만 강유가 복귀를 하고 얘가 또 전쟁을 나가요. 이게 진짜 전쟁에 미친 게 맞는데 전쟁에 나갔거든요. 등해한테 또 개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처럼 안 되는 거야. 계속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강유가 나왔다가 또 문제가 생겼죠.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위나라가 마음을 바꿔요. 자, 위나라의 정책은 늘 똑같았어요. 총나라가 너무 땅이 개 거지 같은 거야. 쳐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걔네가 나오기도 힘들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위나라 입장에서 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지 같아요. 루트도 몇 개 없고 들어가면 다 걔네 땅인데 이거 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무리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건들지도 않아요. 아, 저거 됐어 그냥 냅둬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냥 어느 정도 압박만 하고 있었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방어전만 하고 있다가 바로 이때라고 느낀 거예요. 강유가 다시 나와서 262년에 공격을 했다 대패하고 나서 위나라의 정세가 하나 바뀌어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위나라가 이제 조조의 후손들이었잖아요. 조조의 아들 조비 그다음에 조예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잖아. 근데 그때요. 아까 얘기했던 사마씨, 사마이의 자손 얘네가 나라를 뒤집을 준비를 해요. 자신들이 권력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위나라에 있었던 사마소가 거의 권력의 실권자였어요. 사마소가 무슨 생각을 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황제로 가는 길에 한 가지 재물이 필요하다예요. 그 루트에 재물이 필요하다라고 사마소가 판단해요. 그래서 263년 8월에 16만 대군을 파견해요. 여러분 16만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16만 대군을 총나라에 파견해서 총나라 선멸작전을 시작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얼마만큼 이 사마소가 여기에 집중을 했던 거냐면 진짜 이때 당시에 총나라를 한 번에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나라의 가장 핵심 장수 3명을 내세워서 보내버린 거예요. 가서 조져놓으라고. 쳐들어갑니다. 근데 16만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 자체가 2-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을 3개로 분리를 하고 쳐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장안성에서 출발했던 종해라는 장수 여기에 10만 명을 준 거예요. 10만 명을 주고 이제 출격을 해서 여기 한중이라는 여기 있죠. 요 산맥 보이죠? 요 산맥 넘어가가지고 여기 점령하라는 얘기야. 한중 조지라고. 이제 한중 잡고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등에 3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제갈서라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3만. 그러니까 3명의 유명한 장수한테 나눠서 공격을 하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어요. 3군데로 나눠서 공격을 할 때 각자의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강유가 있어요. 여기가 강유가 있죠. 강유를 일단 붙들 사람이 필요해요. 거기에 등해가 나갑니다. 등해가 3만 명 군대를 가지고 가서 강유랑 붙어서 강유를 잡아놔요. 왜냐면 밑에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려고 잡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갈서는요. 원래는 기산에 주둔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얘가 전략을 바꿔요. 사실 이게 좀 문제인 거야. 이것 때문에 이 제갈서도 문제가 생겼는데 원래는 이렇게 내려갔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군을 나누더니 강유 뒤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강유가 퇴각을 하면 강유를 잡아 조지겠다라는 마인드로 자기 혼자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명령을 어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 군법 차단될 수도 있는 건데 얘가 이제 군법을 어겨버려요. 어쨌든 등에는 위에서 쳤고 이제 제갈서는 내려오면서 뒤에 퇴로를 차단해서 이제 강유를 죽이려고 했고 이제 보시면 종해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메인 로드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한중 친다고 쳐들어왔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생각보다 빡센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 이겨보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리고 생각보다 강유도 잘 버티고 있고 이게 지금 잘 공략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역이 됐죠. 위나라에서 보급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산 넘고 와버리니까 아 졸라 배고픈데 이제 역으로 가니까 그런 거야.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한 거지 이때부터. 그때 한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오게 돼요. 바로 한중지방 일부가 종해한테 넘어갔다는 소식이에요. 한중. 근데 한중이 뚫리면 본토 이제 수도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니까 강유가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도와주러 회군하려고 하는데 봤더니 그 뒤에 제갈서가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강유도 정말 전쟁을 잘했던 것 같아. 슉 피해서 가요. 슉 피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안 걸렸어.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제갈서가 이제 빡대가리 짓을 한 거지. 쏙 하고 넘어가서 그대로 이제 최종 방어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메인 실크로드.
이게 당시 강유가 퇴각했던 퇴각로입니다. 제갈서가 이제 박살이 난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긴 내용. 이 뒤에 무슨 문제가 이제 생겼냐면 보시면요, 요 메인 실크로드에 집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집결하냐면 봐봐요. 종해가 쳐들어왔죠. 종회, 위나라 종회 10만 등에 제갈서 같이 와야 돼요. 왜냐면 강유가 일로 튀었거든. 여기가 검각이에요. 강유가 일로 왔기 때문에 여기가 메인 실크로드야. 여기를 못 뚫으면 어차피 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토를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존버탄 거예요. 눈 뒤졌다. 약간 요런 말 있는데 제가 검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진짜 천의 요새거든요. 16만 대군을 강유가 4에서 5만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긴 절대로 못 들어가요. 너무 옆에가 산세 지형이 심해서 좁은 길이기 때문에 16만 대군이 한 번에 쳐들어올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혼자인데 상대방은 예를 들면 10명이야. 근데 길이 좁아. 한 명씩만 때리면 돼. 빵! 빵! 오픈되어 있으면 10명이 다 오면 10명한테 맞을 수 있는데 이 길이 좁으니까 오면 빵! 오면 빵! 이렇게 되니까 여기 절대로 못 뚫는 거예요. 여기를. 뚫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각에 모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위나라의 최고의 장수 3명. 3명. 그 아까 종해 등에 제갈서가 모였고, 그리고 이 검각에도 총나라의 이제 유명 장수 강유, 장익, 요하 전부, 그러니까 3대3으로 붙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쫄리는 사람이 생기죠. 이제 입장이 바뀐 거야. 누가 쫄릴까요? 위나라는 쫄리기 시작해요. 야, 이거 잣됐다. 여기까지 들어와 버렸잖아. 지금 들어왔는데 군량이 없는 거야. 지금 위에서 이 먼 거리거든. 이게 군량 보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대충적으로 검각에서 성도까지 들어가는데도 엄청 멀죠. 검각에서 보급받을 수 있는 본토까지 가는 것도 최단 거리로만 놓고 봤을 때 거의 400km가 넘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급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돈이 이게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야. 이제 멘탈이 이제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군사가 16만 명이거든. 16만 명이 여러분 하루에 3끼 먹으면 그게 얼만데. 이제 군량이 없는 상태여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퇴로하자. 회군하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총나라의 입장이 정반대가 된 거야. 위나라도. 이게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이제 빤스런 해야 된다. 돌아가자. 이제 종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잘못하면 16만 대군이 죽을 수도 있잖아.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산맥을.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등해가 미친 짓을 하나 합니다. 자, 길은 단 하나. 검각밖에 없어요. 검각을 뚫고 들어가야 성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등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문제가 생긴다. 다시 할 수 없다. 새로운 길이 있다. 등해가 1만 명만 달라고 해요. 별동됩니다. 1만 명을 가지고 갑자기 우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 마천령이라는 데 가게 돼요. 마천령. 이름도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심각하지 않나요? 마천령.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저 마천령이라는 데가 뭔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냥 꺾어지는 절벽이고요. 길이 없어요. 길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매달리면서 가야 돼요. 자, 저기에 등해가 무슨 작전을 핀 거냐면 이 마천령을 넘고 그대로 진격해 내려가면 바로 성도다예요. 뚫고 내려가자. 그리고 여기가 뚫렸다는 얘기가 나오면 검각에서 주둔하고 있던 애들도 이제 후방으로 빼야 되니까 그렇게 쳐들어가서 성도를 포위할 수 있다는 게 등해의 생각이었어요. 등해가 이때 당시 나이가 60대였거든요.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그 당시로 보면은 곧 돌아가실 수도 있는 나이였는데 등해가 모든 10,000명의 이제 병사들한테 뭔가 이게 좀 두꺼운 집단 같은 걸로 둘둘 말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쳐들어가게 돼요. 마천령이라는 공간이 길이로 따지면 700리, 약 20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 보통 평지가 아니야. 산맥이고요. 매달려 가는 건데 다 일렬로만 가야 돼요. 잘못하면 떨어져 죽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식량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각자 먹을 거 챙기고 무기를 몇 개 못 챙기고 그냥 그 상태로 저길 그냥 넘어간 거예요. 10,000명이. 실제로 기록을 보면은 산을 몇 개를 넘었대. 마지막 산이 남았을 때 장수 1명 도망갔고, 그러니까 지휘가 있는데 도망간 거예요. 장수 1명 도망갔고 군사들도 반란을 일으킬 조짐이 보였대요.
이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될 게, 만명이 화가 나면 지휘관은 관리가 안 돼. 밥도 못 먹고 힘들어 뒤지겠는데 넘어가 이러면 이제 분노심이 올라올 거 아니야.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만약에 반란을 일으켜버리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 지휘관 입장에서는. 근데 등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산만 넘어가면 다 끝난다. 무조건 이긴다. 사실 그럴 수가 없거든? 이유가 있어요. 나도 등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산맥을 결국에는 넘어가요. 그리고 눈앞에 한 곳을 마주합니다. 바로 강유성. 그 강유가 관리하는 성이 아니에요. 장수 강유가 아니고 강유성이라는 데를 마주하게 돼요. 네, 여러분, 제가 놀랄만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 10,000명을 넘었던 등해와 등해의 군사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일단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성이 있잖아. 우리 사극 보면 성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보시면 뭐 사다리 갖고 와서 막 걸고 막 뒤에서 막 팍 하면 돌 날라가고, 그 성문에다 막 이렇게 꽝꽝 박는 거 때리고 있고 막 요런 거 하고 있잖아. 그걸 이제 공성장비라고 해요. 성을 갖다 박살내는 거. 공성전. 공성장비 없어요. 그럼 강유성을 뚫어야 되는데 공성장비를 가지고 온 게 없어. 이게 제일 큰 문제야. 그죠? 그 두 번째, 애들이 피골이 상접했을 거예요. 애들이 얼굴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을걸? 배도 고프고 거의 반 좀비 상태였을 거야. 막 저희 악밖에 없죠. 근데 눈앞에 성이 있네? 내려왔더니 어쨌든 등에 말 듣고 왔어. 막 헥헥거리면서 막 뒤지기 직전까지 하고 왔더니 눈앞에 성이 있는 거야. 강유성.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아니 이거 간신히 넘었더니 저 성을 어떻게 건너?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근데 좀 신기한 일이 하나 생겨요. 여길 뚫어요. 이 700리길을 와서 누가 봐도 이걸 절대로 성을 못 넘을 것 같았는데 이 성을 뚫게 돼요. 이 강유성을 지키고 있던 애가 이름이 마막이라는 애인데, 마막. 얘가 항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상한 건데 항복을 해버려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거의 개판의 군대에다가 다 지쳐있고 공성장비도 없는 10,000명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성문을 열었을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마막이 결국엔 성문을 열어버려서 강유성이 뚫려버려요. 근데 뚫리니까 이제 박살이 나죠. 성도까지 코앞이에요. 근데 군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검각 난리 나죠. 야, 이거 여기 잣됐는데? 종회는 아싸 이러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등에는 하강하기 시작해요. 성도 친다고. 왜냐면 성도가 비었잖아. 모든 군대가 대부분 저쪽으로 가 있으니까 빈 거예요. 그때 제갈량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제갈량의 아들 이름 제갈첨이에요. 제갈첨이 군대를 끌어모아서 등해를 막아요. 이게 연희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소설책 위나라의 사마이랑 그리고 그 총나라의 제갈량에 대한 연의에 나온 내용이에요. 사마이가 쳐들어갔는데 제갈량이 혼자서 허장성세를 부려요. 이걸 혼자 악기를 두루룽 튕기면서 성문을 열어놓고 자 들어와 보렴 막 이랬더니 사마이가 그거 보고 쫄아서 튀거든. 그 제갈량이 그러면서 다행이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게 있어. 연희에 보면 뭔가 제갈량이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죠. 혼자서 사마이 군대를 이제 물은 거니까 어마어마해 보이잖아요. 제갈첨이 똑같은 짓을 해요. 군대가 엄청 많은 척을 하거든요. 근데 등해는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등해의 입장에서는 지금 퇴로가 없어. 돌아가는 마치는 다시 넘어야 되거든. 10,000명의 군대는 눈깔이 돌았죠. 눈깔 돌았는데 성문이 열려서 그 안에서 밥 먹었을 거 아니야. 씻고 다 했을 거 아니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눈앞에 있어. 얘는 무조건 잡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갔다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제갈첨이 죽어요. 제갈량의 아들이죠. 그냥 죽어버리고 그대로 성이 포위가 돼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결국에는 위에서도 내려오죠. 이제 검각에 있던 군대도 내려오고 그대로 종해군도 같이 내려와요. 다 내려온 거야. 그래서 성을 포위하고 이제 맞짱을 좀 떠야 될 때가 왔는데 진짜 이제 최후 결사항전 직전이었어요. 싸워봤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갑자기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유선이 항복의 칙서를 내려요. 주변을 포위해서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항복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 끝나버려요. 그래서 강희도 주둔해 있다, 성 주변에 주둔해 있다가 빡이 치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거야.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난 거니까. 그렇게 종회한테 포섭이 되죠. 종회 안 하고 같이 있게 돼요. 뭐 좀 이따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포섭이 되면서 결국 멸망하게 돼요. 이렇게 총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는 보통에 있는 이제 정사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촉한이 왜 멸망했는가 라는 거.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와요. 촉한 멸망 미스터리에 대한 거.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하나가 뭐 유선이 바보라서 그렇다 라는 얘기, 뭐 유선이 뭐 아니면 뭐 환관한테 놀아나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등해가 정말 등산을 사랑해서 산악 왕이라서 그거 뛰어넘어가지고 다 박살을 낸 거라서 완벽하게 된 거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의 설들이 존재해서 실제로 되게 미스테리하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마막 그 새끼도 되게 이해 안 가지 않아? 입장 바꿔보면 걔는 도대체 왜 성문을 열었을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혼자 한 거야. 그냥 빡대가리 새끼도 아니고 조금만 존버 탔어도 이길 수 있는 건데, 다 걔네들은 식량도 없으니까 배고플 텐데 존버만 탔어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임을 그렇게, 아니면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등해가 죽었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내용들만 살펴보면 다 이해가 가지 않는 거야. 멸망을 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의 사람들의 설들이 나온 거라 정말 등해 때문에 멸망했을까?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등해 때문에 멸망한 거는 시작점이죠. 멸망을 할 수 있는 전초를 뚫은 건 맞지. 근데 한 가지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미스터리의 포인트. 등해가 아니었어도 총나라는 멸망했을 거예요. 라는 거예요. 정말 총나라가 완벽했을까에 대한 그 궁금증부터 시작을 조금 해볼 건데, 일단 우리 이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에 유선 옆에 있는 환관입니다. 환관 황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총나라에 대한 당시 이제 추측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당시 총나라에 대한 내부 정세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환관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환관이가 우리가 사실 넷이죠. 이제 황제 옆에서 24시간 같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환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지가 되게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뭐 그 삼국지에서도 그 한나라가 멸망하고 좀 십상시에 난, 그러니까 환관이 권력을 잡는 거지. 쉽게 하면 내시가 권력을 잡는 거야. 왕이나 황제를 자기 마음대로 진두지휘를 해버리게 되면 환관이 권력을 갖게 되는 순간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환관을 얘기를 하게 되면 환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환관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적도 있었고, 물론 환관 황호도 정상적인 새끼는 아닌 거 나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근데 우리가 요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해요. 유선에 대한 이야기를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선에 대한 당시 상황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유선은 아버지였던 유비가 세운 총나라의 황제자리를 이어받았던 케이스예요. 근데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업적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쵸? 너무너무 강한 상태에서 얘는 갑자기 황제, 태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황제가 된 거니까, 일단 유선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이유를 하나 얘기할게요. 제갈공명이에요. 제갈공명이 승상의 자리로서 대부분의 일들을 하고 있었어. 왜냐면 선왕의 유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유비가 제갈량에게 부탁을 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선이 뭔가 하기가 힘든 거예요. 대부분 그 안에 있는 세력들 자체들을 보더라도 유선의 말을 듣는 것보단 어쨌든 제갈량의 말을 듣는 세력들이 더 강했을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사실 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갈량이 황제였던 유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좀 좀 어떻게 좀 안 이꼽게 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좋게 보면 되게 아들 같고 뭔가 챙겨주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황제잖아요. 자기는 신하고 승상으로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선한테 그 제갈량이 이제 내가 나가서 이제 북벌해야 되겠다고 이제 출사표라는 걸 쓴다고 하는데 되게 유명해요. 출사표라는 거 썼는데 그 멘트가 신하가 황제한테 쓰는 멘트가 아니야. 약간 느낌이, 아휴, 나라도 나가야지. 다 죽었고 없고 뭐 이제 할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내가 나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너는 나라 똑바로 지키고 있고 간신들 멀리하고 좀 이렇게 좀 하고 있어라.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진짜 뭔가 약간 꼰대질하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이 부분은. 근데 이거를 사실 나쁘게 보면 이런 거고 좋게 보면 그만큼 아들처럼 아꼈다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건 당연히 의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어찌되었든 생각보다 유선이 제갈공명을 너무 많이 따른 건 맞지만 제갈공명의 어떻게 보면 그 지배하에서는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어요. 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바로 이거예요. 유선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유선이 가장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예요. 환관. 자기 옆에서 가장 일거수일투족을 제일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주는 사람은 환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관에게 실제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게 되다 보니고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환관은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뭐 이간질하면 이간질하거나 왕 대신 황제 대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하는 그러니까 황제는 신하를 절대 믿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충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충신도 결과론적인 충신이에요. 막상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충신이라고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모든 황제들은 한 가지를 배우거든요. 왕이 되는 사람들은 배우는 게 있어. 항상 왕은 신하가 대부분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라가 뒤집어지거나 할 때 보면은 항상 신하가 황제가 돼요. 신하를 가까이 두지 않아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예를 들면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도 원래는 고려의 신하였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궁예 밑에 있었던 것도 태조 왕건이었고 근데 왕건이 이제 뒤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하가 항상 뒤집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죠. 신라라는 나라가 완전히 분열되기 시작한 것도 견훤도 뒤집어버린 거고 신라의 신하로서 뒤집어버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다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자, 한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각 지역에서 막 애들이 뭐 조조도 나오고 유비도 다 나왔지. 누굴 믿어요? 걔네들도 어쨌든 나라를 뒤집기 위해 권력을 잡기 위한 거잖아. 말로는 좋은데 표방은 알겠는데 어쨌든 자기들도 뭔가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 이런 상태로 있었죠. 그래서 뒤집으려고 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갖다 붙이면은 위나라의 초대 황제 아니었죠. 위나라의 왕이었던 조조. 조조가 죽고 나서 아들이었던 조비가 뒤집었잖아. 나라를 뒤집어서 어쨌든 이제 자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위나라를 세고 자기가 이제 위에 황제가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은 신하였던 애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조비의 신하였던 사마이의 자손도 또 뒤집어요. 그래서 다 또 뒤집었죠. 그러니까 계속 신하들이 뒤집고 있잖아. 모든 상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실제로 유선의 입장에서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황제는 사실 신하들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다 칼날이에요, 자기한테는. 얼마나 무서워. 또 하나, 유선한테 제일 무서웠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비위가 암살당했어요. 원래는 자기가 죽을 거였는데 비위가 죽은 거니까. 유선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기는 지금 뭔가 죽을 것 같고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환관에 대한 이야기가 다 무능하다 뭐 이런 걸 내가 부정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유선 자체는 그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황제와 밑에 있는 애들끼리의 하나의 세력 싸움이겠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이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붙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마막이 열었을까? 왜 갑자기 성문을 열고 등에 보고 투항했을까? 정말 이상하거든?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건 하나의 설입니다. 뭐냐면 조조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당시에 한나라 체제였잖아요. 한나라 체제에서 서로 깨졌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나라를
어제 이제 지탱해주는 각 세박 호족들이 존재할 거야. 이제 왕들 떠받들어주는 호족들. 유비님, 조조님, 송건님, 이 호족들이 존재하죠. 쉽게 말하면 호족들은 일종의 재벌이잖아요. 나 하나 물어볼게요. 정말 호족들이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을까? 어쨌든 한 나라의 신하들이잖아, 전부. 근데 그 호족들이 조조를 따르는 호족과 유비를 따르는 호족과 송건을 따르는 호족들은 무슨 생각 때문에 따르고 있었을까요? 다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 가문이 중요한 것 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니면 따를 이유가 없고, 물론 충신도 있었겠지만 자신들의 밥그릇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제 얘기 왜 하냐면 환관에 대한 이미지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황제의 입장도 얘기를 드리고 그 밑에 호족들 얘기도 해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영웅은 대단해, 영웅을 도와준 사람들도 대단해, 다 대단해 하면서 저 새끼 나쁜 새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지만 멍청해 무능해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영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저는 등해가 산을 넘었을 때 한 가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마막은 성문 연다. 이렇게 되면 쟤는 나라가 망했다고 판단할 거다. 무조건 성문 열 거다. 걔는 그 판단을 하고 난 넘은 것 같아요. 거기 성주가 갠 걸 확인하고. 왜냐면 여기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요 얘기를 드릴 건데 위나라는 조조입니다. 조조의 뿌리로 시작됐죠. 나중에 이제 사마씨로 뒤집어졌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총나라는 유비의 중심으로 움직였죠. 근데 유비의 세력도 완전히 유비의 세력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유비는 예전부터 좀 빤스런을 좀 많이 했는데 유비가 원래 그 형주라는 지역을 갖고 있다가 형주를 이제 관우가 뺏겼죠. 어쨌든 형주를 기반으로 해서 총나라로 들어와서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형주파가 있었어요. 내부에 형주파. 그리고 그 안에 동주파라는 게 있었고 원래 익주 지역 그 지방에 있던 토착 세력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의 세력들이 섞여 있는 게 총나라였었어요. 호족들이에요, 전부. 이제 권문세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좀 이제 자존감 있는 친구들이에요, 다들. 좀 파워 있는 애들이야, 다들 나름대로. 근데 어쨌든 그거를 유비, 제갈량, 뭐 이런 사람들, 각 호족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다 갑자기 다 죽었죠. 뭔가 좀 깨지기 시작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만 보면. 근데 여기에 내면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한 나라의 호족 중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건데 그 명칭이 청류파와 탕류파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어렵게 가지 않고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조조를 그냥 싫어해요. 조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조조의 신분이 천해서 그래요. 조조가 사실 할아버지가 환관 출신이야. 환관으로서 황제를 옹립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환관 출신이라서 천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급이 다르다고. 어디 저 천민 같은 게 와가지고 지금 저기서 왕노릇하냐.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 그래 물론 조조가 이제 그 세력을 잡으면서 그 안에서 뭉쳐서 이거 위나라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조조가 너무 그걸 잘 하니까. 다만 조조를 안 이롭게 봤던 사람들 당연히 있었죠. 그걸 나쁘게 보고 있었던 당연 안티에 대한 세력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송건이나 유비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냥 걔를 도우면서 뭐 이쪽으로 해서 뭐 지금 보니까 삐까뻔쩍 하니까 뭐 한번 붙어보다 보면 되겠지 하고 다 각자의 세력들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아까 멸망할 때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뭐였냐면 등에는 사마의의 제자입니다. 사마의의 아들이 사마소죠. 그럼 등해와 사마소는 졸라 친해요. 그죠? 사마소가 권력을 잡았죠. 사마소가 나라를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재물로서 총나라 토벌이었죠. 자, 사마씨는 명문세가입니다. 그러면 뒤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이게 뒤바뀌면 그동안 위나라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던 사람들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명문가가 거기 갖게 되니까. 명문세가 있던 사마씨가 권력을 잡고 나라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천한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그리고 딱 봤더니 지금 총나라는 되게 가세가 기울어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작살 날 것 같거든, 느낌상. 이제 그때 명분이 바뀐 거예요. 됐다. 이렇게 되면 저쪽에 가서 붙어서 우리 밥그릇 챙기면 우리도 좋지 뭐 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지. 그전에는 그 되게 싫었는데 이제 그건 따를 수 있다예요. 사마씨가 갖는 정통성 때문에.
뭐 그런 식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등에는 확실했던 거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마소가 그런 준비하는 것도 도왔으니까. 근데 사마소가 그런 걸 아는 상태에서 등에가 아무리 바보가 아닌 이상 등에가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냐고요. 그렇게 최고의 전략가였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너무 위험한 짓을 한 거야. 거길 뛰어넘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승리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 군대가 다시 회군해버리면 사마소가 꿈꿨던 명분이라는 게 사라지게 돼요. 나라를 뒤집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니까 등에는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서라도 여길 뒤집어야 돼. 그래서 등에는 한 가지 확실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 상황을 자초한 것 같거든. 그래서 거기를 뛰어넘었고 결국엔 들어가서 마막도 오 왔네 진짜 왔네 하고 놀란 거지. 와 이 새끼 미쳤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 정도면 뚫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열었던 것 같고 그렇게 결국에는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간신들이 얘기해요. 야 건각 뚫렸다. 이제 망했다. 이런 식이죠. 결국엔 그렇게 돼서 유선도 그냥 항목문서를 넘겼고 그렇게 해서 사라졌다라는 그 문제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껴서 이게 된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제가 총나라의 미스터리, 망한 미스터리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제 말이 정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인데 중간의 내용들 보면 되게 이상한 아이러니컬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의문점들을 찾아보고 싶었던 거였고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 뭔가 호족 세력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던 걸까라는 거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조조는 신분의 한계를 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인 거야. 그만큼 그쪽 때 당시에 뼛속까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던 국가였던 거예요. 모든 대가 다. 조조는 그걸 꿈꾸고 싶었는데 조조는 끝까지 그걸 자식 자손들은 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꿈을 꿨던 거예요. 이걸 뒤집어 조조가 생전했을 때면 모르겠는데 조조 사후에는 그게 불가능해서 뒤집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는 죽 써서 개 줬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국지 교훈은 그래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건 제가 느끼는 삼국지 최대 교훈은 그래도 신분을 못 바꿨다예요. 조조가 어떻게 보면 바꾸고 싶어 했던 게 신분의 한계였던 것 같은데 그 신분의 한계를 바꾸지 못했다라는 것.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조조를 편드는 게 아니라 조조는 당시에 분명히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요. 위나라에서 그 한 황제를 거의 이제 대놓고 갖고 있으면 옹립하고 갖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진두지휘했으니까 조조는 신분을 바꿀 수 있었어요. 황제라는 자기가 황제가 돼서. 근데 위왕까지만 했거든요.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줬죠. 아들 조비가 황제가 됐죠. 조비는 한 번도 한나라의 신하인 적이 없었으니까. 명실상부한 한나라의 신하였지 실제로 한에 대해서 녹봉을 받으며 살았던 건 아니니까. 조비는 이치에 맞지만 조조는 자기가 그걸 뒤집으면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환관의 자식이 나라를 뒤집었다라는 이상한 소리.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도 끼다 보니까 정통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국 자기 신분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느끼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느꼈던 삼국지 교훈은 이거고 삼국 통일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오나라도 항복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상황적으로 봤을 때 등의 전략도 미스터리하다고 하지만 뭔가 확신이 있어서 했던 것 같고 그 확신은 자신의 스승인 사마의의 아들 사마소가 권력을 잡고 뒤집으려고 하는 준비를 어떻게든 도와야 되고 그걸 돕게 되면 정통성이 바뀌기 때문에 충분히 총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걸 가지고 명분을 세워서 이건 쳐들어가면 무조건 항복할 거야 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완벽하게 통했고 결국 무너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 신분의 문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촉한의 멸망의 미스터리는 신분.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정답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긴데? 너무 긴데 이거. 이렇게 길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너무 긴데? 1시간 넘었어요. 1시간 15분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예를 좀 더 드리고 가면 우리 뒷이야기에서 드리자면요. 이 뒤에 이제 당연히 사마소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돼요.
총나라 박살을 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사마염이죠. 이제 추존 황제로서 옹립이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한 10년인가 있다가 이제 오나라도 항복을 하죠,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사실 껴있기는 해요. 제가 보더라도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총나라 자체에 대한 평가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강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아. 강유만 놓고 보면 강유의 생각에서는 어쨌든 북벌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서 열심히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진두 어쨌든 뭐 잘 쳐들어가서 전초기지를 못 만든 거는 어쨌든 국력의 부족인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뭐 강유가 아예 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강유도 진짜 잘 싸운 건 맞아요. 마지막으로서 정말 열심히 싸웠고 항전했던 케이스니까. 근데 여기 좀 뒷이야기를 조금 하나 해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종회가 이제 그 쳐들어왔잖아. 총나라가 이제 날아갔잖아요. 등해가 항복문서를 받았고. 근데 그 전 얘기 잠깐 하나 해드리면, 종회가 그 같이 쳐들어간 게 더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갈서랑 저기 등해랑 종회가 같이 왔잖아요. 근데 종회가 이제 메인 군대를 갖고 있었잖아. 종회가 한 가지를 해요. 제갈서를 송환시켜버려요. 본토로 압송시켜요. 명령 어겼다. 아까 내가 어겼다 그랬잖아. 후면 쳤다고. 강유 잡으려고 후면 쳤잖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요, 강제로. 그래가지고 둘밖에 안 남았어. 그때 거기에 이제 남은 애가 둘밖에 없는 거야. 종회랑 그리고 이제 등해만 있는데, 등해가 너무 파워가 세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등해한테도 오명을 씌우고 보내버려요, 본토로. 그래서 남은 게 종회랑 강유예요. 그때 강유가 꼬드겨요, 종회를. 꼬드기기 시작해요. 뒤집자. 나라 뒤집자는 얘기야. 나라 한번 뒤집어 볼래? 약간 요런 마인드였었어요. 등해도 죽어요. 내가 얘기를 그래서 늘 하잖아. 항상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신하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조의 말이 맞아. 하나의 바둑판, 알이다. 신뢰하지만 바둑판 알 같은 존재예요. 조조가 순욱을 벌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에게 충신이건 뭐건 간에 어쨌든 이해관계로 봤을 때 신하는 항상 위험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왕이나 황제 입장에서 보면,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밑에 있는 사람이 언제든 갑자기 칼을 들이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야, 항상. 그리고 너무 세력이 세지면 견제해야 되고, 항상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근데 어쨌든 종회가 당시에 그래가지고 쿠데타 준비를 해요. 위나라 장수를 다 죽이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결국 통수 맞죠. 그 사실을 알았던 그 부하 장수가 찔러가지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사마소도 깔끔하게 처리를 해요. 당시의 토벌 군대들의 그 어마어마한 권한이잖아. 총나라를 멸망시킨 장수들이잖아. 다 죽여요. 깔끔하게 청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완벽한 자신의 실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진짜 무서운 거야. 더 이상 필요 없거든. 아니, 전쟁 잘하고 똘똘한 애를 뭐하러 데리고 있어. 이제 끝났는데. 총나라 먹었는데. 걔 냅둬봤자 걔 권력만 세질 거고, 걔 훨씬 더 어깨에 뽕 들어가서 막 이러고 살 텐데. 둬봤자 의미 없는 거야. 그거 썼으면 끝난 거예요. 바로 아웃. 이런 상태인 거예요. 딱 명분 잡았고 아웃.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이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나라, 이제 이게 천하 3분지기여서 세 나라였잖아. 중요한 건 오나라는 답이 없어. 사실 삼국이 있을 때 가장 통일이 힘들대요.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건이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왕건이 삼국 통일을 할 때랑 옛날에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 뭐냐면 세 개의 국가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한 국가가 세질 때 둘은 친구가 돼요. 그러다가 얘가 세지면 얘네 둘이 친구가 돼요. 항상 그래서 힘의 균형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세지면 둘이 친구 먹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래서 세 개의 국가가 존재하면 원래 항상 통일하기가 힘든 거죠. 한 나라가 진짜 하나의 국가가 미친 짓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옛날에 근데 옛날에 태조 왕건 때를 보면 신라가 있다가 신라가 쇠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견훤하고 왕건하고 이렇게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신라가 힘이 너무 없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둘이 1대1 다이다이 친 거지.
쉽게 얘기하면 너무 힘이 많이 없던 거니까 다이다이 쳐서 그렇게 뭐 대단한 건 맞죠.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삼국 통일을 했던 거고, 사실 그 전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을 때는 좀 얘기가 다르지. 그때는 다이다이가 아니었잖아. 2대2 맞짱을 떴잖아. 그 나당연합군이라고 부르잖아요. 신라가 당나라 끌어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위에서 치고 뭐야 이거 씨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박살이 났으니까 2대2 싸움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도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완벽한 정통적인 삼국 통일이 아니라 외세를 끌어들인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정통적인 통일은 왕건이 한 거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그것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입장인 거죠. 근데 여기도 지금 위초가 있는 상태에서 위나라가 총나라를 멸시키면요, 오나라 입장에서는 개길 수가 없어요. 너무 빡세잖아. 여기 좀 두 개가 쉽게 얘기하면은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본진이 두 개요. 많이 멀티 미친듯이 깔아놓은 거야. 자기 혼자 짱 박혀있어. 이거 어떻게 싸우냐. 군대를 만들어도 얘가 더 빡세게 만들 텐데, 인구수도 다른데. 이제 그 양쪽에서 치는 게 정도가 아니야. 이게 오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데서 쳐들어오면 이거 진짜 뭐 대비를 못 하잖아. 개길 수도 없고. 결국엔 이게 항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맞짱 떠봐자 답도 없고,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아까 호종 얘기했지. 내부에 분열이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나라의 손건을 따랐던 많은 신하들 중에서도 마음속의 생각은 변화하기 시작한다고요. 이거 앞만 봐도 실세가 이제 저기 사마씨인데,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이거 만약에 저기 뭐 싸우기라도 해봐, 이거 잣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마음들도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면 저기랑 맞짱 떠봤자 좋을 거 없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사실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전쟁 안 해도 항복문서 받는 거 어렵지 않고 그렇게 통일의 과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가보면 그런 식으로 끝나겠네요. 뭐 더 딥하게 가면 좀 재밌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건 뭐 나중 문제고. 그래서 저는 촉에 대한 미스터리, 멸망의 미스터리는 사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한 가지의 그 미스터리의 가설을 좀 세워보고 싶었어요. 사실 신분의 한계 때문인 거를 생각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죽 써서 개 줬다라는 말은 웃자고 하는 얘기고, 내가 느끼는 진정한 삼국지의 교훈은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지. 능력의 한계, 신분의 한계.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능력의 한계와 신분의 한계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나관중이 보여줬던 삼국지에서의 인의가 아니라 정말 다른 모습이잖아. 삼국지를 보면 나관중이 썼던 그 삼국지의 모습은 사람이 인의를 중시하고 백성들을 아끼고 사람들을 아끼고 뭐 이러다 보면은 누구든지 다 도와줘서 나라를 차릴 수 있다라는, 되게 뭔가 착하게 커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지만, 글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유비의 나라도 망한 이유가, 이대로 저희 얘기가 맞다면 유비의 나라도 망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신분의 문제잖아. 그것 때문에 뒤집어 버린 거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글쎄요. 좀 얘기가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